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약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시누이가 재벌가에 시집 가는데 시어머니가 제 수십억짜리 빌라를 혼수로 내놓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10배로 갚겠다는 시누이. 남편이란 인간은 신나서 두 손 들고 찬성하더군요. 그런데 약혼식 날 예비 신랑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한마디에 시누이의 재벌가 입성 꿈은 산산조각 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졸도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거리도 치우기 전이었죠.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우리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 박강민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고 시누이 박유나는 핸드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감출 수 없는 더위만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엄청난 희소식이 있어서 발표해야겠다. 우리 유나 드디어 제대로 된 짝을 만났어. 남편 강민이 이쑤시개를 툭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연애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에요? 이번엔 또 어느 샵 원장님이래요? 박유나는 즉시 고개를 들어 오빠를 쏘아봤습니다. 오빠, 사람 무시하지 마. 이번엔 진짜 재벌가라고. JS그룹 알지? 그 집 외아들. 조민준 씨야. 저는 속으로 헉했습니다. JS그룹이라면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건설 대기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가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들어봤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박씨 집안 사위라고 할 수 있지. 민준군이 우리 유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유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란다. 약혼식 날짜도 거의 다 잡았어. 박민은 장난기 섞인 표정을 거두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진짜야. JS 가문이라니. 제대로 로또 맞았네.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근데 상대가 재벌가인 만큼 우리 쪽에서도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얕보이면 쓰나.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화제를 바꾸며 불타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내 명의로 된 한남동 고급 빌라. 유나 혼수로 주기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빌라는 최소 수십억 원은 좋게 나가는 우리 집안의 가장 비싼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집이 장남인 남편 강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 빌라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유나가 소리치며 일어나 시어머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이 빌라는 내가 엄마한테 빌리는 셈 칠게. 내가 시집가서 JS그룹 며느리 되면 1년 안에 10배로 갚아줄게. 아니, 엄마한테 더 크고 좋은 집 사드릴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포부가 크다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남편 강민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으며 무언가 저울질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큰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눈빛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뭘 상의해? 내 집이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소희야,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지. 유나가 시집 잘 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덕보는 거야. 안 그러니? 강민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라며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 같아요. 유나 말이 맞아요. 이건 투자죠. 나중에 동생이 잘 되면 우리를 잊겠어요? 찬성입니다. 저는 그가 들어 올린 두 손을 보며 발끝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윤아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힐끗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정했다. 내일 당장 사람 불러서 빌라 깨끗하게 정리해서 유나 신혼집으로 만들어야지. 시어머니는 박윤아의 손을 잡고 사돈댁이 수십억짜리 혼수를 보고 놀랄 표정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이 빌라는 단순한 혼수 그 이상일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남편의 그 찬성하는 두 손이 시어머니의 결정보다 더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윤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달콤하게 민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맞고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 새언니, 민준 오빠가 내일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집에 온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연신 좋다, 좋아를 외치며 저에게 내일 아침 일찍 집안 전체를 먼지 한 톨 없이 대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침대에서 깨웠습니다. 주소희, 아직도 자고 있니? 오후에 민준군이 오는데 집 안팎으로 청소해야 할 거 아니야. 눈치가 그렇게 없어? 저는 옥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강민을 보니 어젯밤의 그 한기가 다시금 스며들었습니다. 가시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강민을 보니 저는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거실 가구를 수십 번은 옮겼다 놓았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독관처럼 팔짱을 끼고 제 뒤를 어슬렁거리며 여긴 덜 닦였다. 저긴 먼지가 있다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박윤아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새로 산 실크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습니다. 새언니, 그 화병 삐뚤어졌잖아. 왼쪽으로 좀 더. 아이고, 조심 좀 해. 그거 우리 엄마 보물인데. 점심이 다 되어서야 남편 강민이 어슬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하품만 한 번 할 뿐이었습니다. 대충 해, 대충. 그쪽 사람들이 무슨 대저택을 못 받겠어. 우리 집 좀 지저분하다고 흠잡겠어. 시어머니는 즉시 그를 쏘아봤습니다. 넌 뭘 안다고 그래. 이건 태도의 문제야, 태도. 저는 속으로 분을 사기며 TV 장식장을 닦았습니다. 장식장 맨 아래 칸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달아 하얗게 변해 있었죠. 저는 홀린 듯이 앨범을 꺼내 아무렇게나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남편과 시누이의 어릴 적 사진과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중간쯤 펼쳤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흑백 단체 사진 한 장. 사진 속의 시어머니 박영숙은 아주 젊었고 지금 봐도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쫙 빼입은 양복 차림에 풍채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아니었죠. 사진의 배경은 공원 같았고 두 사람은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덜컥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딸을 시집 보내려던 그 조급함이 떠올랐습니다. 어렴풋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뭘 멋대로 뒤지고 있어.
그게 네가 함부로 만질 물건이야? 시어머니는 앨범을 획 낚아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은 다 닦았어? 창문은 사람 얼굴 비칠 만큼 반짝거려? 딴짓할 시간이 있나 보네. 오후 3시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열정적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을 한 번 툭 치고는 새로 산 고운 한복 옷고름을 급히 매만졌습니다. 박윤아는 마치 꽃나비처럼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훤칠했으며 얼굴에는 적당히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후 박윤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윤아는 수줍게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몸을 비켰습니다. 아이고, 민준 군. 어서 와요. 어서 와. 죄송하긴. 이제 자네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 강민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민준 씨, 환영합니다. 저는 맨 뒤에 밀려나 그들이 마치 왕을 모시듯 조민준 씨를 집 안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는 자태는 우아했고 이 낡은 거실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따르느라 바빴고 박윤아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식당과 거실의 경계에 서서 마치 어색한 종업원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민준 씨의 시선이 그들을 넘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빠르게 훑어보는 그 시선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나측은 느낌이 다시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분명 어디선가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TV나 경제 잡지에서 본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느낌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열정적으로 조민준 씨에게 차를 권하며 저에게는 눈짓으로 빨리 부엌에 가서 과일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윤아가 어릴 때부터 곱게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참 순수해요. 남편 강민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동생이 다른 건 몰라도 착하기는 정말 착하죠. 저는 부엌에 서서 과도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이 심란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민준 씨의 얼굴과 아까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다시 엿봤습니다. 조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한 예비 사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저는 그의 온화함 뒤에 무언가 다른 것, 마치 냉정하게 관찰하는 듯한 거리감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군, 걱정 말아요. 우리 윤아 시집 보내면서 절대 그쪽 집에 손해 가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도 혼수는 아주 번듯하게 해줄 겁니다. 그녀는 말 속에 그 빌라 카드를 꺼내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조민준 씨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알아채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혼수 이야기는 받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듣자 하니 형수님도 주시라고 하던데요. 그가 갑자기 화제를 저에게로 돌리자 저와 시어머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조민준 씨의 형수님도 주시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소희가 주시지. 민준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저도 당황해서 무심코 조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 얼굴에 잠시 머무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주씨였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성함이 아마 죽가람 선생님이셨을 겁니다. 죽가람. 그 세 글자가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평생 평범한 중학교 교사로 사셨는데 어떻게 조민준 씨 같은 재벌가 자제의 은사님이라는 걸까요? 그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라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순식간에 땀이 찼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경멸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분명 동명이인이겠지. 소희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교사였어. 평생 내세울 만한 것도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민준군의 은사님하고 비교를 하겠어.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민준군, 과일 좀 들게. 유나야, 어서 민준군한테 사과 하나 깎아드려. 박유나는 즉시 살갑게 과도와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 오빠,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 사과 껍질 안 끊어지게 잘 깎아요. 조민준 씨는 웃으며 그 주제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박유나의 손재주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보던 눈빛과 주가람이라는 이름을 꺼낼 때의 말투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유나는 조민준 씨를 둘러싸고 집안의 성의와 박유나의 장점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강민도 옆에서 웃으며 동생을 칭찬하는 말을 거들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구석에 앉은 나무토막처럼 머릿속으로 죽가람이라는 세 글자와 조민준 씨의 알 수 없는 얼굴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어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넘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동작에는 아까 시어머니와 강민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봤지? 이게 바로 진짜 재벌가의 품격이야. 거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유나야, 네가 정말 엄마 체면을 세워줬다. 박유나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민준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저보고 동시하다고 칭찬도 해줬어요. 강민도 활짝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정적이네. 어머니, 그 빌라 혼수로 주는 거 아깝지 않겠어요.
세 사람은 JS 가문에서 예단을 얼마나 줄지,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를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마치 아까의 작은 해프닝은 없었던 일처럼요. 저는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교사였던 제 아버지 주가람과 JS 그룹의 후계자. 그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조민준 씨가 오늘 굳이 제 아버지의 이름을 꺼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강민이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툭툭 쳤습니다. 강민 씨, 자요? 그가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이 밤중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조민준 씨가 우리 아빠 얘기 꺼낸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강민은 등을 돌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해본 소리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는 금세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우리 사이에 침묵 이상의 깊은 골이 패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의 가족들도 오직 JS 가문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조민준 씨가 왜 아버지를 아는지, 오늘 그가 했던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마치 평탄해 보이는 길을 걷다가 발밑에서 숨겨진 균열을 발견한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그 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강민을 이리저리 부려먹었고 박윤아는 방에 틀어박혀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20바퀴는 좋게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옷이야. 아주 귀티가 나는구나. 민준군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러고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소희, 내 진주 목걸이 어디 뒀어? 빨리 찾아와.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찻잔 세트 꺼내서 깨끗하게 소독해놔. 지문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저는 묵묵히 목걸이를 찾아내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찻잔을 소독했습니다. 남편 강민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집 이제 진짜 팔 잡힌다. 윤아가 시집가면 JS그룹에서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프로젝트 하나만 맡아도 평생 먹고 살겠어. 그때 되면 당신한테도 더 큰 다이아 반지 사줄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손에 든 백자 찻잔 세트만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신 제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차는 군자와 같아서 품성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찻잔은 수상쩍기 짝이 없는 재벌가 상견례를 꾸미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문가로 달려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조민준 씨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정교한 선물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또 찾아뵈었습니다. 아이고, 민준군. 오기만 해도 반가운데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너무 서운하게. 시어머니는 꾸짖는 척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조민준 씨는 거실로 들어와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아가 꽃곤지처럼 나타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조민준 씨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윤아 씨,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지나가다 보니 유나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박유나는 기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 오빠, 너무 과분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고, 이걸 어째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소독한 찻잔에 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조민준 씨, 차 드세요. 조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백자 찻잔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쓸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 세트, 유약색이 참 곱네요. 오래된 물건인가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오래된 물건이에요. 그냥 소위 친정에서 가져온 평범한 그릇이지. 민준 군 집안의 좋은 물건에 비할 수 있겠어요? 어서 차나 맛보세요. 유나 아빠가 아끼던 귀한 차랍니다. 조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향이 아주 맑고 좋네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박유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곱게 자랐어도 아가씨 비애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효심도 깊고 어릴 때부터 른예가 많았답니다. 조민준 씨는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저를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암암리에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에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대화 도중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준 군, 우리 유나와의 일은 우리 가족 모두 100번이고 찬성일세. 우리 박씨 집안이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지만 딸 시집 보내는 데는 절대 꿀리지 않을 걸세. 우리 유나 절대 서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했습니다. 유나 오빠랑 상의해서 우리 집 한남동 빌라 있지? 거길 유나 혼수로 주기로 했어. 앞으로 그 집이 두 사람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거야. 그녀는 조민준 씨가 놀라거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기대하며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조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시어머니와 긴장한 남편 강민을 지나 곁에 있는 박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결혼은 두 가문이 인연을 맺는 것이니 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외적인 것은 저희 조씨 집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시어머니가 던진 수십억짜리 빌라를 가볍게 쳐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유나는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네 집에 없는 게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신경 쓰세요. 엄마는 너무 순진하시다니까. 조민준 씨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주시성을 가진 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명확하게 피하지 않고 저를 향했습니다. 형수님을 뵈니 이상하게 그 주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참 묘한 인연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남편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고 박유나는 조민준 씨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까요? 조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형님, 오후에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맹렬하게 돌아서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주소희, 솔직하게 말해. 내 아버지 조민준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너 혹시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민 거 아니야? 남편 강민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그들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버지는 조씨 집안 사람을 안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교사라 그 사람 은사님이 될 자격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박윤아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분명 민준 오빠가 착각한 걸 거야. 괜히 저 여자 말에 휘둘리지 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약혼식이라고. 약혼식. 저는 고개를 숙여 눈띠에 감정을 숨겼습니다. 조민준 씨의 오늘 행동은 분명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이 약혼식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했던 주씨 집안의 딸인 제가 어쩌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조민준 씨가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주소희, 오늘 똑똑히 말해. 내 그 죽은 애비가 언제 조씨 집안의 연주를 댔던 거야?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 웃음거리 되는 거 구경하려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지? 남편 강민도 의심과 짜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소희 씨,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장인어른이 정말 조민준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왜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어? 장모님 아프셨을 때 장인어른은 좋은 약 하나 제대로 못 사드렸잖아.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민준 씨는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무슨 은혜식이나요. 덩본조르 피로 강도로 가셨을 때 조민준 씨는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거짓말, 아직도 거짓말이야.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분명 네가 조민준한테 귓속말로 무슨 이간질을 한 게 틀림없어. 우리 유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박윤아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제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주소희, 내 경사 망치기만 해봐. 만약 민준 오빠가 너희 집 그까짓 뜰 때문에 마음 바꾸면 나 너랑 끝장이야. 저는 그들을, 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민준 씨의 태도와 손에 잡힐 듯했던 재벌가의 꿈이저라는 변수 때문에 깨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들의 분노와 의심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아버지가 남겨주신 백자 찻잔을 보며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윤아는 여전히 약혼식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보내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시한폭탄을 대하듯 경계했습니다. 남편 강민도 저를 본체만체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박윤아가 드레스를 보러 나간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낡은 앨범은 옷장 맨 위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흑백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그 풍채 좋은 남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피해 그 남자의 얼굴만 몰래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핑계를 대고 나와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앉아 검색창에 JS그룹 창업주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오래된 그룹 창립 기념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JS그룹의 작고한 창업주 조 회장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 사진보다 훨씬 늙었지만 그 이목구비와 눈빛의 날카로움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가 JS그룹 창업주와 그런 관계였다니, 그녀가 필사적으로 딸을 조씨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던 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 발견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아래에 검은색 고급 세단 옆에 기댄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조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산책 중이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며 그를 봤습니다. 조민준 씨, 무슨 일이시죠? 그는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가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낡은 노트나 도장 같은 것 말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깊은 남색의 딱딱한 표지 노트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도장도 늘 소중히 간직하셨죠. 그 두 물건은 제 유품 상자에 고이 보관되어 있어 남편 강민조차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반응을 본 조민준 씨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사라졌습니다. 역시 있으시군요. 형수님, 어떤 물건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원한과 얽혀 있을 때는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집 창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약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신라호텔입니다. 그때 형수님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검은색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밤바람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원한, 화근, 그는 저에게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려주는 걸까요? 그는 왜 아버지의 유품을 찾는 걸까요? 저는 창문 너머에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꿈꾸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지만 그들을 제외한 저만이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비밀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신라호텔 그 약혼식, 저는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신라호텔 연회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급하게 사준 몸에 맞지도 않는 원피스를 입고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박윤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박윤아가 재벌가에 입성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처럼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할 차례. 박윤아는 마이크를 잡고 곁에 선 조민준 씨를 수줍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준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조민준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흠잡을 데 없이 멋졌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윤아의 인사가 끝나고 조민준 씨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하객들에게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에게 의례적인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재벌가 공자와 평범한 여성의 로맨틱한 사랑 고백을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조민준 씨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앞줄의 박씨 가족과 수많은 하객을 넘어 정확하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민준 씨는 제가 있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아주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 강민은 허리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박윤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끼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조민준 씨는 허리를 펴고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반드시 감사를 표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 조민준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 계신 주소희 여사님입니다. 소희 여사님의 아버님이신 주가람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이시자 제 인생을 바꿔주신 귀인이십니다. 웅성웅성.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고 박윤아는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맹렬하게 쏘아봤습니다. 남편 강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와 무대 위에 조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조민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주가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얼굴이 잿빛이 된 박윤아와 시어머니를 보며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약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말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저 조민준은 제 은사님의 따님이자 저의 삶의 심해 이 신분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집안의 딸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박윤아 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박씨 가족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제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에 같이 갑시다. 저는 그가 내민 손을 보고는 고개를 들어 가족석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탄조한 채 넋이 나가 있었고 박유나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조민준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민준 씨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민준 씨,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연 회장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유나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재벌가의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저라는 존재가 이 모든 판을 뒤엎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한복 옷고름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주소희, 이 요물 같은 년. 네가 꾸민 짓이지? 내 죽은 애비랑 똑같이 우리 박씨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뒤따라온 박유나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주소희, 내 인생 돌려내. 내 민준 오빠 돌려내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남편 강민이 달려와 박유나를 막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만해. 더 망신당하고 싶어? 그는 박유나를 꾸짖었지만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소희, 솔직히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조민준 말이 사실이야.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들으셨잖아요. 조민준 씨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그놈이 헛소리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내 그 가난뱅이 아비가 어떻게 조민준 같은 학생을 가르쳐. 네가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려서 조민준을 꼬드긴 게 틀림없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저는 남편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강민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민은 제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이제 다 끝났어. 조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파혼을 선언했으니 내 프로젝트, 내 앞길 다 망했다고. 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주소희, 네가 날 망쳤어. 그 순간 제 마음속 희미하게 타오르던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길을 건넜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주소희, 거기서 네가 감히 그냥 가? 가면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마. 남편 강민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냥 가게도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은 이 순간부터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풍기며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켜고 제 앞에 서서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제 만족해? 주소희, 아주 신나겠네. 저는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신날 일이 뭐가 있죠? 가식 떨지 마. 그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제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조민준이, 그놈이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절을 하고 사매라고 불렀어. 너 때문에 결혼도 파투냈다고. 너희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셈이야? 저는 그의 충혈된 눈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요?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너 때문에 내 승진이 날아갔고 우리 엄마랑 동생이 망신을 당했다는 것뿐이야. 너,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온 그 사형, 시숑, 이라는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제 머리가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습니다. 안 되겠어. 이대로는 못 끝내. 주소희. 네가 조민준한테 가. 가서 빌어. 내 프로젝트 돌려달라고 빌라고. 안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그가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픈 손목을 주무르며 비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좋아요. 강민은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 씨,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나 주소희가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가족의 그 추악한 모습, 이제 신물이 나요. 오늘부터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조민준 씨,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이 문을 발로 차고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이 문을 발로 차고 고요해진 거실. 저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목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선적인 껍데기가 드디어 오늘 밤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어질러진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서재 구석에 쌓여 있던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남색 노트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아버지의 힘 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부분 수업 자료였지만 학생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노트 끝부분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늘 고3 7반 조민준, 고3 2반 이민규와 면담. 두 아이 모두 총명하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조구는 가정 환경이 복잡하여 병고가 생길까 우려되니 각별히 신경 써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조민준. 아버지는 정말 그를 가르치셨고 그의 상황을 특별히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가정 환경이 복잡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가라민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장 옆면에 그루나 얕은 흠집이나 있었습니다. 조민준 씨가 노트와 도장을 특별히 물었던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노트와 도장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던 가족과의 다툼 음성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빌라를 혼수로 주겠다고 소리치는 부분, 박윤아가 10배로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부분, 그리고 방금 전 강민이 폭언을 하며 저를 밀치는 부분까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밤새도록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시내에서 가장 평판 좋은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회사에는 급성 위장염으로 사흘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정성 법무법인의 상담실에서 김민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 똑 부러져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의 빌라 이야기부터 약혼식 파투, 그리고 어젯밤 강민의 폭행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 노트에 적힌 조민준 씨 관련 기록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증거들을 세심하게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주소희 씨,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우선 남편 박강민 씨의 어젯밤 행동은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상해 사진과 녹음 파일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핵심이자 난관이 되겠군요. 시어머니 명의의 빌라는 원칙적으로는 시어머니의 개인 재산이라 소희 씨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가문의 핵심 자산을 동원해 딸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 한 것은 아들인 박강민 씨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소희 씨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 박강민 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 것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시 남편의 몫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분석은 제 눈앞에 안개를 걷어주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증거들은 좋은 시작이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누이의 과소비 내역, 남편의 정확한 자산 상황 등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울음 섞인 분노에 찬 목소리의 박윤아였습니다. 주소희, 이 악독한 년. 어디 숨었어? 당장 돌아와서 내 민준 오빠 돌려내.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을 임시작전 본부로 삼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흥신소에 연락해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와 남편 박강민의 재산 상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누이 박윤아가 SNS에 과시했던 명품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훨씬 싼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녀의 허영심과 과소비를 증명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 강민의 회사 공식 이메일로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연락은 대포폰을 이용해 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조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약혼식 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형수님 시어머니이신 박영숙 여사님은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문의 뜻에 따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자 박영숙 여사님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당시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현금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 집안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여사님이 딸을 내세워 다시 저희 집안과 엮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죽가람 선생님의 따님이 그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주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방황하던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저를 괴롭히던 불량배들과 싸우다 다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버지의 유품인 노트와 도장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도장에 난 흠집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싸우다 다친 그날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의뢰했던 흥신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명의로 된 또 다른 아파트, 그리고 남편 박강민의 주식 계좌로 흘러들어간 출처불명의 거액의 자금. 그들은 제 뒤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즉시 모든 자료를 김민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박 씨 집안의 모든 주요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남편 강민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소희, 너 미쳤어. 내 계좌를 막아. 당장 소송 취하하고 재산 동결 풀어. 안 그러면.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절규했습니다. 이 천벌받을 년.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그 빌라봉인 딱지 떼어내. 안 그러면 내가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박윤아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주소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 절대로 행복하게 못 살 거야. 저는 그들의 발악을 차갑게 무시하고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화해를 제안해 왔습니다. 제가 재산 동결을 풀어주면 약간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친척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저를 회유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은혜도 모르는 악독한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시댁을 망하게 하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제 호텔 앞으로 술 취한 척하는 남자를 보내 저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조민준 씨가 붙여준 경호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점점 더 비열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민준 씨는 그들의 공격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시어머니, 강민, 그리고 박윤아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품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그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박윤아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는 제가 겪은 가정폭력, 그리고 박 씨 집안이 재산을 은닉하고 저를 속이려 했던 정황들을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각종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증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아파트의 존재와 남편 강민이 회사 기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담긴 조민준 씨 측의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공개될 때마다 피고석의 세 사람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첫째, 저와 박강민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박강민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은 온전히 제게 넘어가며 그는 제게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박강민의 불법적인 주식 투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그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시어머니 박영숙이 혼수로 내놓으려 했던 한남동 빌라는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로 판단되어 그 증여는 무효가 된다.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자 강민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애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이러다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강민 씨,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기세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서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윤아는 멀리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심려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제 소유가 된 아파트로 돌아와 모든 낡은 가구를 버리고 새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강민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져 아파트와 빌라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윤아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예전에 사모았던 명품들을 헐값에 팔아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그 낡은 노트와 흠집난 도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조민준 씨에게 연락해 약속대로 그에게 그것들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게 깊이 감사하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화재단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 선생님 같은 분의 뜻을 기리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습니다.